이혼만 하면, 그 사람 하나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이를 악물고 참아낸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지요. 도장 하나만 찍으면 내 인생의 모든 그늘이 걷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만의 봄이 올 거라고요. 제 나이 올해 80입니다. 이렇게 다 늙은 할머니가 무슨 사랑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에 관한 이야기지요. 한 사람이 평생을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누구 밥상 차릴 일도,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새 셋방으로 짐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고 꼭 10달 뒤, 저는 제 두 발로 그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다급해서 다시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일들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그 사람 영호 씨를 처음 만난 건 21살 봄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두 번 만나고 어른들끼리 나를 잡았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좋아해 본 적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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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룹.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뚝뚝하다는 말로는 다 못할 만큼 속을 도무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그 사람이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은 제때 차려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4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부모 모시고 아이 낳아 키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사람 양말 한 짝까지 손으로 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으로 여기셨고 저는 그 집에서 제 이름을 잃어버렸지요. 순자가 아니라 그저 아가, 며느라, 나중엔 준영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시집 온 첫 해 추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사흘 전부터 저를 부엌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차례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렸지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힘들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핀잔이 돌아왔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시아버지와 영호 씨를 비롯한 남자들은 안방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나물 한 접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영호 씨가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더라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을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행주를 빨아 너는 방식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고 장을 담그다 조금만 짜도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호 씨가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 사람은 늘 못 들은 척 신문만 넘겼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채바느질을 배운 적이 있어서 언젠가 작은 옷 수선집이라도 차리고 싶었지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새 신발 한 켤레 사 신어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영호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사냐. 집안 살림이나 잘해.
그 한마디에 제 작은 꿈은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숨구멍은 옆집 영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 온 영자는 빨래터에서 만나면 서로의 멍든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지요. 순자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영자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어렸고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매정하기만 한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져 입덧이 심하던 때 한겨울 새벽에 그 사람이 어디선가 귤을 한 봉지 구해다 머리맡에 놓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게 그 사람 마음인 줄도 모르고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하지 하고 속으로 원망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 귤 한 봉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고 보내드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연탄을 갈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삶고 밤이면 떨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춘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영호 씨는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했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열 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로 잘라버렸고 아이들 일도 다 제 몫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웃어주지 않았고 제가 아파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둘째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서 7달을 키운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 등을 한번 쓸어주기는커녕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만 던지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 사람과는 마음을 나눌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우리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영호 씨 혼자 벌어 네 식구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저는 남의 집 영바느질을 몰래 받아다 밤마다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준영이 학원비를 대고 미경이 교복을 맞췄습니다. 영호 씨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지요. 다만 월급날이면 봉투에서 제 몫이라며 얼마간을 따로 떼어 말없이 밥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미경이는 아예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에게도 무뚝뚝하기는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그 사람이 슬그머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오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밤에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손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저만 알고 있었지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 사람이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져 한동안 일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영호 씨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가 담배를 태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못 먹여 살릴까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 앓았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등을 한 번도 다독여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제 서러움에 갇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차가워서 외로웠고 그 사람은 저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서 외로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 벽을 허물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혼 25주년이 되던 해 미경이가 큰맘 먹고 우리 부부에게 온천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지요. 단둘이 떠난 그 여행에서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번만큼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천에 가서도 말없이 텔레비전 뉴스만 들여다보았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날을 떠올리면 그 사람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저는 그 사람의 침묵을 읽어내지 못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을 풀어줄 말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영이와 미경이가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재미로 저는 견뎠지요. 준영이가 대학에 붙던 날, 미경이가 시집 가던 날, 그 사람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저는 혼자라도 기뻤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메마른 결혼을 하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일터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그 무뚝뚝함이 갈 곳을 잃고 온통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차려야 했고 국이 식었다, 반찬이 짜다, 간섭이 늘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종일 앉아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서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려 하면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요. 그 무렵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순자라는 사람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먼저 혼자가 된 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누구는 황혼 이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찌나 홀가분해 보이던지요. 여행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심을 굳힌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으며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방문을 빼꼼 열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녁은 안 차리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끝까지 밥상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다음 날 저는 자식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이혼할란다. 준영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봤고, 미경이는 그래도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영호 씨는 의외로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저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평생 제게 했던 무관심의 마지막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도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는구나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천장을 바라보던 긴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니까요.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의 그 몇 주 동안 그 사람은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마누라가 떠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마디 만류의 말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이 떠져 보니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짐보따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땐 그저 저 사람이 무슨 짐이 빠졌는지 따지려는 게로구나 싶어 다시 누웠습니다. 이혼하기 전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의 마지막 밥상이라 생각하니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끓이고 갈치를 굽고 콩나물 무침을 무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사람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을 오래오래 씹으며 가끔씩 젓가락을 멈추고 그릇을 한참 들여다 보았지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평생 먹던 맛이라 익숙해서
그러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밥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였습니다. 평소엔 인사 한마디 없이 등 돌리고 눕던 사람이 그날만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조차 내일 도장 찍으러 가야 하니 잠 푹 자라는 소리인가 하고 빗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어떤 호의도 그 미움의 색깔로 물들여 버리는 법이지요. 저는 그날 평생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다정한 인사를 끝내 받아주지 못한 셈입니다. 이혼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새빵 하나를 얻어 짐을 풀고 늦잠도 자보고 밥은 대충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깼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저녁상을 차리던 손이 갈 곳을 잃으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난 반찬을 차려도 모래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온 방을 가득 채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40년을 옆에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잤는데 그 숨소리가 사라지니 방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숨소리마저 그리울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 보려고도 했습니다. 준영이네 집에 며칠가 있었지요. 손주들 보는 재미라도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어머니 편히 계세요 하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제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라도 해줄라 치면 어머니, 애 교육에 안 좋아요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신데? 글쎄, 나도 모르지.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어디 가시겠어? 아니, 그럼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거야? 아버님은 멀쩡히 계신데 왜 우리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화장실도 못 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제 방, 아니, 손주방을 빌려 쓰던 그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평생 누구의 짐도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를 대고 짐을 싸서 제 셋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셋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제가 이제 그 어떤 이름표도 떼어버린 빈 사람이 되어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해 첫 명절은 더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작은 새방에서 혼자 송편을 빚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빚다 보니 어느새 한솥 가득이었습니다. 평생 한솥 가득 빚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요. 그 송편을 누구에게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차린 그 많은 명절상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제 송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무칠 줄 몰랐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라는 분이 그날 우연히 저를 보고는 자기 집 차례 음식이라며 한 접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며느리 노릇, 며느리 어른 노릇을 다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옆집 사람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 그저 슬펐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싶었지요. 영자가 그 무렵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함께 한숨 쉬던 그 영자 말입니다.
영자는 평생 그 무뚝뚝한 자기 남편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고 있었지요. 영자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순자야,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영자야, 사실은 나도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저 더는 못 견뎌서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네가 부럽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고 두려움이 손목을 붙들었지요. 저쪽에서 쓸데없이 왜 전화했냐 한마디 하면 저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그 사람이 평생 좋아하던 청국장 재료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지요. 두 봉지를 사들고 새방에 돌아와 평생 끓이던 손길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그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데 갑자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청국장을 누구에게 떠다 주나. 저는 그 청국장을 그릇에 떠다 식탁 위에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한 그릇은 제 앞에, 한 그릇은 빈 의자 앞에. 그러고는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그 빈 그릇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작은 일들에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고,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사다리에 올라가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그 사람이 말없이 해주던 일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 손길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늘 모자라 보이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채워주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법인 것 같습니다. 미경이는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그 애는 시집살이가 호된 데다 남편 사업까지 기울어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찼지요. 그런 딸에게 차마 외롭다는 말을,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할게. 하면 그 이따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제가 꿈꾸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한번 나가봤지만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혼자였고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가는 길도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곁에 앉아 있는데 저만 빈 의자 옆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봉지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옛날 우리 집 근처를 일부러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멀리서 그 골목 입구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대문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집 지붕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푸른 이끼가 그새 덮여 있더군요. 그 사람이 평생 봄, 가을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손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 지붕을 누가 손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옛 이웃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영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요? 하시는데 저는 차마 이혼했어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지요.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동네 소문이 어떤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집 마누라가 늙음하게 영감 버리고 나갔다더라. 그런 말이 등 뒤로 따라붙고 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집에서의 40년은 분명히 제가 견딜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 그 집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오는 방식이 달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만 쌓아두고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 그동안 못한 말을 다 해보고 나왔어야 했다고요.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무렵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러면 다시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길고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지요. 그 긴 새벽마다 저는 자꾸만 옛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일은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올랐고, 미운 일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왔더군요. 손에 약봉지와 죽 한 그릇을 들고요. 엄마, 며칠 와 계실래요? 처가 친정 가서 며칠 비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고 또 고맙던지요. 며느리 없을 때 와 있으라는 그 배려가 한편으로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아들의 처지가 안쓰러워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너희 부부 사이만 좋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호 씨의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혼하고 짐을 옮길 때 어쩌다 섞여 들어온 것이었지요. 누렇게 변색된 그 손수건을 손에 쥐자 그 사람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빨래비누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 저는 그 손수건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면 미워하던 사람의 손수건 한 장으로 위로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질수록 자꾸만 영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미운 기억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요. 제가 김치를 담그면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집어 먹어보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간 저를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말없이 우산만 내밀던 모습, 제가 아끼던 화분이 시들면 슬그머니 물을 주던 그 무뚝뚝한 손길, 그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기만 했던가? 아니면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저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가려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잘 헤어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몸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길을 가다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이가 좋아하던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옛날 살림집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신문을 보던 자리, 제가 빨래를 개던 마루, 명절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당. 그 풍경 속에는 늘 그 사람의 그 등 돌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울 땐 그 등이 그렇게 야속했는데 외로워지고 보니 그 등마저도 그리워졌습니다. 그 등이 있었기에 우리 집이 집답게 보였다는 사실을 그 등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옛 사진첩을 한번 꺼내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지요. 사진 속의 그 사람은 늘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그 사람은 카메라가 아니라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는 늘 저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카메라보다 저를 먼저 본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날 그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배우자와 함께 짝지어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만 혼자 버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단풍이 아무리 곱고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옆에 함께 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 풍경이 다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풍을 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빈 의자만 자꾸 바라보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밤, 저는 잠을 자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꿈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무어라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제가 자꾸자꾸 부르는데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한 번이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저 그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 한다. 10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이 심하게 와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40년 전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던 모습이, 그리고 둘째를 잃고 제가 누워 있던 그 방의 천장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미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구나. 저는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한 사람쯤 떠오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립던 사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그 집 대문을 열고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 한 통과 갈치 한 손, 그리고 새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무얼 가져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평생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던 것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잠깐 친정에 갔다 돌아오는 새댁처럼요.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40년을 살고 이혼까지 한 마누라가 친정 다녀온 새댁 흉내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시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명절이면 함께 갔던 작은 떡집. 그 모든 풍경이 저를 향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니? 왜 그때는 그렇게 미워했니? 왜 그렇게 멀리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거니? 저는 그 물음들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더군요.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발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무어라 첫인사를 건넬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혹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보니 동네는 그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낯익은 집들 사이로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우리 옆집이던 영자네 집은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대문도, 빛바랜 우편함도,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감나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다만 그 모든 것이 4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옛집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을 산 그 집, 제가 시집와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마당,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보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외로워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무뚝뚝한 얼굴로 쓸데없는 소리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마당에 들어서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늘 정갈하던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제가 가꾸던 화단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 제 목소리가 빈 마당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살던 김씨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준영 엄마, 이제 오면 어떡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혼하기 한참 전 정년퇴직을 하고 부쩍 무뚝뚝해지고 짜증이 늘었던 그 무렵에 그 사람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마누라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병든 늙은이 수발까지 들게 하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해 주는 거라고. 자네 자유롭게 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하던 그 긴 시간이 내 뜻대로 해라 하던 그 한마디가 그제야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택한 가장 그 사람다운 방식의 마지막 배려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맡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몰랐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조금씩 제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앞장에는 그 사람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이거라도 받아라. 그 옆에는 손수건에 곱게 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찍은 빛바랜 사진, 준영이 돌잔치 사진, 미경이 시집 가던 날 제가 한복 입고 웃던 사진.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 사진들을 닳도록 들여다본 듯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날 순자가 제일 예뻤다. 그리고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입으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그 공책에 적어 두었던 겁니다. 글씨가 서툴러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늘 순자가 김치를 담갔다. 맛있다는 말을 못했다. 다음엔 꼭 해야지. 오늘 순자가 둘째 생각에 우는 것 같았다. 등을 쓸어주고 싶었는데 손이 안 나갔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순자에게 말하면 평생 또 나 때문에 발이 묶일 거다. 그건 안 된다. 오늘 순자가 이혼하자고 했다. 잘 됐다. 이제라도 저 사람을 놓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미안하다, 순자야.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순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 사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는 이제 됐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줄을 읽고 공책을 안고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던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저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쓰던 빗 하나, 닳도록 들여다본 듯한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약통이 있었습니다. 약통 안에는 영호 씨가 마지막까지 드시던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라벨을 들여다보니 한참 전부터 드시던 약이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매일 그 약을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혼자 약을 삼키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보고도 그저 영양제려니 하고 넘긴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단걸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방에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의 눈도 빨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고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몇 번을 당부하셨어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는 평생 우리 다 돌보느라 자기 인생 한 번을 못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자기 병수발로 발목 끼게 할 수는 없다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안 알려줬니? 한 번이라도 말해줬어야지. 준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준영아, 네 엄마한테 알리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고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탓할 수도,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저 자신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툴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투른 사랑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가장 외롭게 보내드린 셈이 되었지요. 준영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엄마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 순자 손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자기는 표현을 못했지만 마누라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부엌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자리에 엄마가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평생 한 번도 그 사람 입에서 듣지 못했던 그 칭찬들을 뒤늦게 아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칭찬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그 사람의 옷장을 열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살 때 그대로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한 칸에는 제 옷도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제가 두고 간 옷 몇 벌을 그 사람이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올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 옷걸이 옆에는 새 옷 한 벌이 비닐도 뜯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제 치수의 한복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하길 그 사람이 작년 제 환갑이 가까웠을 때 미리 사다 둔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풀려서 돌아오면 환갑상 차려 드리려고 그러셨대요. 저는 그 한복을 끌어안고 또 무너졌습니다. 차마 입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옆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다음 달부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통씩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붙이지도 못한 편지를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잘 지내는지, 새방은 따뜻한지,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새 동네 사람들은 다정한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물을 자격이 없다. 그저 잘 지내라. 두 번째 편지에는 오늘 비가 많이 왔다. 너는 우산 잘 챙겨 다니는지, 평소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데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다니는지. 세 번째 편지에는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42년이다. 너는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했지. 사실은 내가 매년 마음속으로는 기억했다. 그저 말로 못했을 뿐이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늦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봉투 속에 갇혀 끝내 저에게 닿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도착하지 못한 편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냈지만 닿지 않은 마음, 받았지만 열어보지 못한 마음, 그렇게 어긋난 두 사람이었지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엄마, 이건 듣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엄마가 혹시 돌아오시면 들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이 떨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작은 카세트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의 거칠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듣고 있느냐? 나는 말이 서툰 사람이다. 평생 너한테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다. 미안하다. 너랑 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한 건 네가 부엌에서 콩나물 다듬으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던 그 소리였다. 그 노래 들으려고 일찍 들어왔던 적도 많다. 너는 몰랐겠지. 나도 말 못했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부터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란다. 잘 살아라, 순자야. 저는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도착하기는 했지요.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빈 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40년을 서툴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현할 줄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저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겼던 거지요. 그리고 저는 그 서툰 사랑을 끝내 읽어내지 못한 채 평생 그 사람을 원망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도 했어야 했고 아플 때 손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저를 40년 동안 외롭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저는 사랑을 읽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그 시절의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은 자식들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뒤늦게 아버지의 병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그땐 이미 늦은 뒤였지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불렀다고 김씨 아주머니가 전해주었습니다. 순자, 순자 하고요. 저는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저는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저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마 마음 다시 흔들면 안 된다고, 모르는 채로 살게 두라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그러셨어요. 준영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길까지 저를 자유롭게 두려고 거짓말을 부탁했던 겁니다. 살아서 한 거짓말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부탁했지요. 영자가 한참 뒤에 찾아왔습니다. 영자도 어디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빈손으로 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미운 게 미운 게 아니더라. 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인 거더라. 우리 영감도 가고 나서야 알았어. 그 자리가 비고 나서야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 영자는 그 한마디를 하고 또 한참 제 손을 잡았다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자가 했던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저를 미경이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잠든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40년을 함께 살고도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져간 청국장 한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한 번도 따뜻한 마음으로 끓여준 적 없던 그 청국장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당신 마음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짐만 싸들고 나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부른 내 이름을 끝까지 못 들어줘서 미안해요.
평생 못한 말을 그 사람이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그곳에 와서야 겨우 했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차마 미경이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이면 그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거칠고 쉰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늙은이의 마음이 얼마나 가엾고 또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찾아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린 건 엄마 인생 살라고 그러신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서 더 마음 아프시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제 인생인데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마저 헛것이 되는 셈이지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사진 앞에 앉아 안부를 묻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영호 씨도 거기서 잘 지내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는 그 사람에게 매일 말을 거는 늙은이가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과 못다한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평생 못한 대화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보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자식의 위로가 아무리 따뜻해도 직접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의 무게는 그대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을 보내드린 뒤로 저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시선이 무거웠고 누가 안부를 물으면 무어라 답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마누라와 먼저 보낸 아내는 분명히 다른 자리인데 저는 그 두 자리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뒤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제 앞에서는 말을 아꼈지요.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도 무언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김장철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더군요. 묻지 않아도 미안하다는 말이 그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모르는 척 같이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평생 처음으로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인의 사정도 그 무렵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사위가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좋은 일도 생겼지요. 미경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계시다가요 하더군요. 저는 가끔 미경이네 집에 가 며칠씩 있다 오곤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빈 방의 정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의 돈은 저는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미경이네를 조용히 도왔고 남은 것으로는 그 사람과 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마음을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이렇게 여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정류장에서 우산을 내밀던 그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공책에 꾹꾹 눌러 쓴 글씨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시라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무뚝뚝하고 답답해도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당신이 미처 읽지 못한 마음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으니까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후회로 남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20년째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는 후회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이어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들려드린 것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시린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분명 오늘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혼만 하면, 그 사람 하나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이를 악물고 참아낸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지요. 도장 하나만 찍으면 내 인생의 모든 그늘이 걷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만의 봄이 올 거라고요. 제 나이 올해 80입니다. 이렇게 다 늙은 할머니가 무슨 사랑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에 관한 이야기지요. 한 사람이 평생을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누구 밥상 차릴 일도,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새 셋방으로 짐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고 꼭 10달 뒤, 저는 제 두 발로 그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다급해서 다시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일들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그 사람 영호 씨를 처음 만난 건 21살 봄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두 번 만나고 어른들끼리 나를 잡았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좋아해 본 적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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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룹.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뚝뚝하다는 말로는 다 못할 만큼 속을 도무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그 사람이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은 제때 차려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4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부모 모시고 아이 낳아 키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사람 양말 한 짝까지 손으로 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으로 여기셨고 저는 그 집에서 제 이름을 잃어버렸지요. 순자가 아니라 그저 아가, 며느라, 나중엔 준영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시집 온 첫 해 추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사흘 전부터 저를 부엌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차례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렸지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힘들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핀잔이 돌아왔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시아버지와 영호 씨를 비롯한 남자들은 안방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나물 한 접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영호 씨가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더라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을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행주를 빨아 넣는 방식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고, 장을 담그다 조금만 짜도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호 씨가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 사람은 늘 못 들은 척 신문만 넘겼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채바느질을 배운 적이 있어서 언젠가 작은 옷 수선집이라도 차리고 싶었지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새 신발 한 켤레 사 신어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영호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사냐, 집안 살림이나 잘해. 그 한마디에 제 작은 꿈은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숨구멍은 옆집 영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 온 영자는 빨래터에서 만나면 서로의 멍든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지요. 순자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영자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어렸고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매정하기만 한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져 입덧이 심하던 때 한겨울 새벽에 그 사람이 어디선가 귤을 한 봉지 구해다 머리맡에 놓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게 그 사람 마음인 줄도 모르고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하지 하고 속으로 원망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 귤 한 봉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고 보내드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연탄을 갈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삶고 밤이면 떨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춘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영호 씨는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했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열 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로 잘라버렸고 아이들 일도 다 제 몫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웃어주지 않았고 제가 아파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둘째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서 7달을 키운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 등을 한번 쓸어주기는커녕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만 던지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 사람과는 마음을 나눌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우리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영호 씨 혼자 벌어 네 식구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저는 남의 집 영바느질을 몰래 받아다 밤마다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준영이 학원비를 대고 미경이 교복을 맞췄습니다. 영호 씨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지요. 다만 월급날이면 봉투에서 제 몫이라며 얼마간을 따로 떼어 말없이 밥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미경이는 아예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에게도 무뚝뚝하기는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그 사람이 슬그머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오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밤에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손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저만 알고 있었지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 사람이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져 한동안 일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영호 씨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가 담배를 태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못 먹여 살릴까 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 앓았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등을 한 번도 다독여 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제 서러움에 갇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차가워서 외로웠고 그 사람은 저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서 외로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 벽을 허물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혼 25주년이 되던 해 미경이가 큰맘 먹고 우리 부부에게 온천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지요. 단둘이 떠난 그 여행에서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번만큼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천에 가서도 말없이 텔레비전 뉴스만 들여다보았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날을 떠올리면 그 사람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저는 그 사람의 침묵을 읽어내지 못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을 풀어줄 말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영이와 미경이가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재미로 저는 견뎠지요. 준영이가 대학에 붙던 날, 미경이가 시집 가던 날, 그 사람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저는 혼자라도 기뻤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메마른 결혼을 하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일터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그 무뚝뚝함이 갈 곳을 잃고 온통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차려야 했고 국이 식었다, 반찬이 짜다, 간섭이 늘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종일 앉아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서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려 하면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요. 그 무렵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순자라는 사람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먼저 혼자가 된 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누구는 황혼 이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찌나 홀가분해 보이던지요. 여행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심을 굳힌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으며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방문을 빼꼼 열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녁은 안 차리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끝까지 밥상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다음 날 저는 자식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이혼할란다. 준영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봤고, 미경이는 그래도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영호 씨는 의외로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저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평생 제게 했던 무관심의 마지막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도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는구나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천장을 바라보던 긴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니까요.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의 그 몇 주 동안 그 사람은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마누라가 떠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마디 만류의 말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이 떠져 보니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짐 보따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땐 그저 저 사람이 무슨 짐이 빠졌는지 따지려는 게로구나 싶어 다시 누웠습니다. 이혼하기 전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의 마지막 밥상이라 생각하니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끓이고 갈치를 굽고 콩나물 무침을 무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사람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을 오래오래 씹으며 가끔씩 젓가락을 멈추고 그릇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평생 먹던 맛이라 익숙해서 그러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밥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였습니다. 평소엔 인사 한마디 없이 등 돌리고 눕던 사람이 그날만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조차 내일 도장 찍으러 가야 하니 잠 푹 자라는 소리인가 하고 빗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어떤 호의도 그 미움의 색깔로 물들여 버리는 법이지요. 저는 그날 평생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다정한 인사를 끝내 받아주지 못한 셈입니다. 이혼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새빵 하나를 얻어 짐을 풀고 늦잠도 자보고 밥은 대충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깼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저녁상을 차리던 손이 갈 곳을 잃으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난 반찬을 차려도 모래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온 방을 가득 채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40년을 옆에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잤는데 그 숨소리가 사라지니 방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숨소리마저 그리울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 보려고도 했습니다. 준영이네 집에 며칠가 있었지요. 손주들 보는 재미라도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어머니 편히 계세요 하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제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라도 해줄라 치면 어머니 애 교육에 안 좋아요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신데? 글쎄, 나도 모르지.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어디 가시겠어? 아니, 그럼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거야? 아버님은 멀쩡히 계신데 왜 우리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화장실도 못 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제 방, 아니, 손주방을 빌려 쓰던 그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평생 누구의 짐도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를 대고 짐을 싸서 제 셋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셋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제가 이제 그 어떤 이름표도 떼어버린 빈 사람이 되어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해 첫 명절은 더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작은 새방에서 혼자 송편을 빚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빚다 보니 어느새 한솥 가득이었습니다. 평생 한솥 가득 빚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요. 그 송편을 누구에게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차린 그 많은 명절상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제 송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무칠 줄 몰랐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라는 분이 그날 우연히 저를 보고는 자기 집 차례 음식이라며 한 접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며느리 노릇, 며느리 어른 노릇을 다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옆집 사람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 그저 슬펐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싶었지요. 영자가 그 무렵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함께 한숨 쉬던 그 영자 말입니다. 영자는 평생 그 무뚝뚝한 자기 남편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고 있었지요. 영자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순자야,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영자야, 사실은 나도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저 더는 못 견뎌서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네가 부럽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고 두려움이 손목을 붙들었지요. 저쪽에서 쓸데없이 왜 전화했냐 한마디 하면 저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그 사람이 평생 좋아하던 청국장 재료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지요. 두 봉지를 사들고 새방에 돌아와 평생 끓이던 손길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그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데 갑자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청국장을 누구에게 떠다 주나. 저는 그 청국장을 그릇에 떠다 식탁 위에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한 그릇은 제 앞에, 한 그릇은 빈 의자 앞에. 그러고는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그 빈 그릇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작은 일들에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고,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사다리에 올라가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그 사람이 말없이 해주던 일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 손길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늘 모자라 보이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채워주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법인 것 같습니다. 미경이는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그 애는 시집살이가 호된 데다 남편 사업까지 기울어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찼지요. 그런 딸에게 차마 외롭다는 말을,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할게. 하면 그 이따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제가 꿈꾸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한번 나가봤지만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혼자였고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가는 길도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곁에 앉아 있는데 저만 빈 의자 옆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봉지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옛날 우리 집 근처를 일부러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멀리서 그 골목 입구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대문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집 지붕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푸른 이끼가 그새 덮여 있더군요. 그 사람이 평생 봄, 가을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손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 지붕을 누가 손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옛 이웃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영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요? 하시는데 저는 차마 이혼했어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지요.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동네 소문이 어떤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집 마누라가 늙음하게 영감 버리고 나갔다더라. 그런 말이 등 뒤로 따라붙고 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집에서의 40년은 분명히 제가 견딜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 그 집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오는 방식이 달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만 쌓아두고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 그동안 못한 말을 다 해보고 나왔어야 했다고요.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무렵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러면 다시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길고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지요. 그 긴 새벽마다 저는 자꾸만 옛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일은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올랐고, 미운 일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왔더군요. 손에 약봉지와 죽 한 그릇을 들고요. 엄마, 며칠 와 계실래요? 처가 친정 가서 며칠 비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고 또 고맙던지요. 며느리 없을 때 와 있으라는 그 배려가 한편으로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아들의 처지가 안쓰러워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너희 부부 사이만 좋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호 씨의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혼하고 짐을 옮길 때 어쩌다 섞여 들어온 것이었지요. 누렇게 변색된 그 손수건을 손에 쥐자 그 사람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빨래비누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 저는 그 손수건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면 미워하던 사람의 손수건 한 장으로 위로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질수록 자꾸만 영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미운 기억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요. 제가 김치를 담그면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집어 먹어보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간 저를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말없이 우산만 내밀던 모습, 제가 아끼던 화분이 시들면 슬그머니 물을 주던 그 무뚝뚝한 손길, 그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기만 했던가? 아니면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저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가려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잘 헤어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몸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길을 가다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이가 좋아하던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옛날 살림집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신문을 보던 자리, 제가 빨래를 개던 마루, 명절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당. 그 풍경 속에는 늘 그 사람의 그 등 돌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울 땐 그 등이 그렇게 야속했는데 외로워지고 보니 그 등마저도 그리워졌습니다. 그 등이 있었기에 우리 집이 집답게 보였다는 사실을 그 등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옛 사진첩을 한번 꺼내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지요. 사진 속의 그 사람은 늘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그 사람은 카메라가 아니라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는 늘 저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카메라보다 저를 먼저 본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날 그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배우자와 함께 짝지어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만 혼자 버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단풍이 아무리 곱고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옆에 함께 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 풍경이 다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풍을 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빈 의자만 자꾸 바라보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밤, 저는 잠을 자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꿈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무어라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제가 자꾸자꾸 부르는데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한 번이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저 그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 한다. 10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이 심하게 와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40년 전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던 모습이 그리고 둘째를 잃고 제가 누워 있던 그 방의 천장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미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구나. 저는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한 사람쯤 떠오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립던 사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그 집 대문을 열고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 한 통과 갈치 한 손, 그리고 새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무얼 가져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평생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던 것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잠깐 친정에 갔다 돌아오는 새댁처럼요.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40년을 살고 이혼까지 한 마누라가 친정 다녀온 새댁 흉내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시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명절이면 함께 갔던 작은 떡집. 그 모든 풍경이 저를 향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니? 왜 그때는 그렇게 미워했니? 왜 그렇게 멀리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거니? 저는 그 물음들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더군요.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발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무어라 첫인사를 건넬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혹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보니 동네는 그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낯익은 집들 사이로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우리 옆집이던 영자네 집은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대문도 빛바랜 우편함도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감나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다만 그 모든 것이 4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옛집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을 산 그 집, 제가 시집와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마당.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보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외로워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무뚝뚝한 얼굴로 쓸데없는 소리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마당에 들어서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늘 정갈하던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제가 가꾸던 화단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 제 목소리가 빈 마당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살던 김씨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준영 엄마, 이제 오면 어떡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혼하기 한참 전 정년퇴직을 하고 부쩍 무뚝뚝해지고 짜증이 늘었던 그 무렵에 그 사람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마누라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병든 늙은이 수발까지 들게 하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해 주는 거라고. 자네 자유롭게 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하던 그 긴 시간이 내 뜻대로 해라 하던 그 한마디가 그제야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택한 가장 그 사람다운 방식의 마지막 배려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맡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몰랐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조금씩 제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앞장에는 그 사람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이거라도 받아라. 그 옆에는 손수건에 곱게 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찍은 빛바랜 사진, 준영이 돌잔치 사진, 미경이 시집 가던 날 제가 한복 입고 웃던 사진.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 사진들을 닳도록 들여다본 듯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날 순자가 제일 예뻤다. 그리고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입으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그 공책에 적어 두었던 겁니다. 글씨가 서툴러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늘 순자가 김치를 담갔다. 맛있다는 말을 못했다. 다음엔 꼭 해야지. 오늘 순자가 둘째 생각에 우는 것 같았다. 등을 쓸어주고 싶었는데 손이 안 나갔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순자에게 말하면 평생 또 나 때문에 발이 묶일 거다. 그건 안 된다. 오늘 순자가 이혼하자고 했다. 잘 됐다. 이제라도 저 사람을 놓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미안하다, 순자야.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순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 사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는 이제 됐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줄을 읽고 공책을 안고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던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저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쓰던 빗 하나, 닳도록 들여다본 듯한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약통이 있었습니다. 약통 안에는 영호 씨가 마지막까지 드시던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라벨을 들여다보니 한참 전부터 드시던 약이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매일 그 약을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혼자 약을 삼키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보고도 그저 영양제려니 하고 넘긴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단걸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방에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의 눈도 빨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고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몇 번을 당부하셨어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는 평생 우리 다 돌보느라 자기 인생 한 번을 못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자기 병수발로 발목 끼게 할 수는 없다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안 알려줬니? 한 번이라도 말해줬어야지. 준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준영아, 네 엄마한테 알리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고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탓할 수도,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저 자신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툴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투른 사랑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가장 외롭게 보내드린 셈이 되었지요. 준영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엄마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 순자 손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자기는 표현을 못했지만 마누라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부엌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자리에 엄마가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평생 한 번도 그 사람 입에서 듣지 못했던 그 칭찬들을 뒤늦게 아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칭찬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그 사람의 옷장을 열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살 때 그대로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한 칸에는 제 옷도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제가 두고 간 옷 몇 벌을 그 사람이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올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 옷걸이 옆에는 새 옷 한 벌이 비닐도 뜯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제 치수의 한복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하길 그 사람이 작년 제 환갑이 가까웠을 때 미리 사다 둔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풀려서 돌아오면 환갑상 차려 드리려고 그러셨대요. 저는 그 한복을 끌어안고 또 무너졌습니다. 차마 입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옆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다음 달부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통씩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붙이지도 못한 편지를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잘 지내는지, 새방은 따뜻한지,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새 동네 사람들은 다정한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물을 자격이 없다. 그저 잘 지내라. 두 번째 편지에는 오늘 비가 많이 왔다. 너는 우산 잘 챙겨 다니는지, 평소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데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다니는지. 세 번째 편지에는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42년이다. 너는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했지.
사실은 내가 매년 마음속으로는 기억했다. 그저 말로 못했을 뿐이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늦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봉투 속에 갇혀 끝내 저에게 닿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도착하지 못한 편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냈지만 닿지 않은 마음, 받았지만 열어보지 못한 마음, 그렇게 어긋난 두 사람이었지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엄마, 이건 듣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엄마가 혹시 돌아오시면 들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이 떨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작은 카세트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의 거칠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듣고 있느냐? 나는 말이 서툰 사람이다. 평생 너한테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다. 미안하다. 너랑 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한 건 네가 부엌에서 콩나물 다듬으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던 그 소리였다. 그 노래 들으려고 일찍 들어왔던 적도 많다. 너는 몰랐겠지. 나도 말 못했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부터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란다. 잘 살아라, 순자야. 저는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도착하기는 했지요.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빈 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40년을 서툴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현할 줄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저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겼던 거지요. 그리고 저는 그 서툰 사랑을 끝내 읽어내지 못한 채 평생 그 사람을 원망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도 했어야 했고 아플 때 손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저를 40년 동안 외롭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저는 사랑을 읽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그 시절의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은 자식들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뒤늦게 아버지의 병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그땐 이미 늦은 뒤였지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불렀다고 김씨 아주머니가 전해주었습니다. 순자, 순자 하고요. 저는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저는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저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마 마음 다시 흔들면 안 된다고, 모르는 채로 살게 두라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그러셨어요. 준영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길까지 저를 자유롭게 두려고 거짓말을 부탁했던 겁니다. 살아서 한 거짓말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부탁했지요. 영자가 한참 뒤에 찾아왔습니다. 영자도 어디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빈손으로 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미운 게 미운 게 아니더라. 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인 거더라. 우리 영감도 가고 나서야 알았어.
그 자리가 비고 나서야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 영자는 그 한마디를 하고 또 한참 제 손을 잡았다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자가 했던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저를 미경이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잠든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40년을 함께 살고도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져간 청국장 한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한 번도 따뜻한 마음으로 끓여준 적 없던 그 청국장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당신 마음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짐만 싸들고 나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부른 내 이름을 끝까지 못 들어줘서 미안해요. 평생 못한 말을 그 사람이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그곳에 와서야 겨우 했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차마 미경이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이면 그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거칠고 쉰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늙은이의 마음이 얼마나 가엾고 또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찾아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린 건 엄마 인생 살라고 그러신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서 더 마음 아프시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제 인생인데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마저 헛것이 되는 셈이지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사진 앞에 앉아 안부를 묻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영호 씨도 거기서 잘 지내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는 그 사람에게 매일 말을 거는 늙은이가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과 못다한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평생 못한 대화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보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자식의 위로가 아무리 따뜻해도 직접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의 무게는 그대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을 보내드린 뒤로 저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시선이 무거웠고 누가 안부를 물으면 무어라 답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마누라와 먼저 보낸 아내는 분명히 다른 자리인데 저는 그 두 자리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뒤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제 앞에서는 말을 아꼈지요.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도 무언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김장철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더군요. 묻지 않아도 미안하다는 말이 그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모르는 척 같이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평생 처음으로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인의 사정도 그 무렵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사위가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좋은 일도 생겼지요. 미경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계시다가요 하더군요. 저는 가끔 미경이네 집에 가 며칠씩 있다 오곤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빈 방의 정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의 돈은 저는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미경이네를 조용히 도왔고 남은 것으로는 그 사람과 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마음을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이렇게 여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정류장에서 우산을 내밀던 그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공책에 꾹꾹 눌러 쓴 글씨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시라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무뚝뚝하고 답답해도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당신이 미처 읽지 못한 마음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으니까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후회로 남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20년째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는 후회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이어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들려드린 것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시린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분명 오늘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